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2023년 한 해 중국에는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로 코로나부터 시진핑의 사면임, 대홍수, 군부 숙청, 그리고 우리에게는 31년 만에 유례없는 무역 적자까지 중국의 2023년 월별로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2022년 말 중국 정부는 3년간 유지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해제시켰습니다. 그 결과 감염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로 연결됐고요. 그에 따라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했죠.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이 코로나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숫자는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달랐고요. 공식적으로는 작년 12월 초부터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지만 이 온라인에 올라온 정보나 중국 내 일부 언론 보도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실제와는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SNS에서는 춘제 때 귀향하거나 혹은 연휴 때 친지, 친구들을 만나려면 지금 당장 코로나에 걸려야 한다는 이런 밈들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장려하려는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월 4일 긴장 관계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문제가 터졌었죠. 중국에서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열기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 상공을 떠돌다가 미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미군에 격추됩니다. 미국은 중국이 스파이 활동 목적으로 띄운 정찰 기구라고 비난했고 중국은 통제가 불가능한 기상 관측용 기구라고 반박했습니다. 격추된 기구를 찾기 위해 미 해군 그리고 해안경비대는 헬리콥터와 함정을 보내서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이 사건에 시진핑이 중국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해석됐고요. 중국에서는 1년 내내 군부에 대한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 양효기간인 3월 10일 시진핑 주석은 세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 성립 이래 가장 오랜 기간 국가 원수로 재임하게 되었고요. 표면상으로는 마오쩌둥과 같은 수준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시진핑 이전의 중국 국가 주석들인 이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각각 10년기를 마친 후에 퇴임했었는데요. 시진핑은 이런 관례를 깨고 2018년 임기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진핑은 2028년까지 아니면 2030년대에도 중국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사면임은 현대 중국 정치사의 큰 변곡점이 됐습니다. 2023년 중국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누워서 쉰다는 탕핑 그리고 해외로 도망간다는 룬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통계 데이터를 마사지하기 위해서 취업 기준을 낮게 잡았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취업으로 정의한 기준은 주당 1시간 일하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올해 6월에는 16에서 24살 사이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21.3%에 달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7월부터는 청년 실업률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이건 결국 높은 실업률이 여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탕핑했다면 40, 50대의 경우 중간 강부급 실업자들이 양산되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이들이 스타벅스로 몰렸고 뜻하지 않게 스타벅스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준 한 해였습니다. 실제로는 5월이지만 대중에 알려지게 된 건 7월 말입니다. 중국 외교부 장 진강은 한 달 이상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들의 이 엉뚱한 답변들을 하면서 친강의 실종 의혹이 더욱 확산됐고요. 친강은 중국 최연소 외교부장이면서 3개월 만에 2번씩이나 승진했던 시진핑의 큰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 4차 회의에서 친강은 공식 해임됐고 왕이가 다시 외교부장으로 임명됩니다. 유명 여성 앵커와의 스캔들 혹은 이 선배인 왕이 외교부장과의 권력 투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미확인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6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결정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약속했지만 핵 폐수 방류 반대의 목소리는 일본 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사이에서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후쿠시마 핵 폐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지만 중국 해관은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식품의 중국 수입을 막기 위해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의 10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생겼고요. 중국 내 해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태풍 독수리로 중국의 화북 지역인 베이징 인근에서부터 동북 삼성까지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홍수를 다룬 영상을 지난 여름 포스팅했었는데요. 7월 한 달간 2번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하나로 7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이슈가 더 크게 주목받았던 건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피해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SNS에서는 중국 지도자들의 피해 지역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8월 말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던 화웨이가 고급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슈가 된 건 중국 최대의 반도체 제조기업인 SMIC가 자체 개발한 7나노칩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테크인사이트가 스마트폰을 분해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기린 9000S의 7나노 공정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이트 60 프로는 삼성이나 애플의 5G 스마트폰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생산된 고성능 스마트폰이라 중국에서는 국가적인 승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생산된 7나노 반도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만드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업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헝다그룹의 휴자인의 자택연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월 28일 헝다그룹 산하 중국 헝다자동차, 헝다부동산 등의 주식이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임시로 거래가 정지됩니다. 휴자인에 대한 자택연금 소식은 중국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고요. 중국 부동산 산업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특히 이 이사철인 2월, 10월, 올해는 이사를 오거나 나간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이 매년 5% 이상의 경제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무원 총리였던 리커창은 10월 26일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상하이에서 사망했습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공산당은 이 총서기는 강한 이미지를, 총리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90년대 중반 활동했던 리펑 총리를 제외하면 총리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감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리커창 사망 소식에 안휘성 정원과 그리고 허베성 생과는 추모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고요. 리커창 동지 사망이라는 이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고 10시간 만에 22억 5천만 조회수에 60만 9천 건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을 엄격히 통제했음에도 일부 중국인들은 이 VPN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X에 리커창 사망에 대한 음모론도 제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회담에서 1년 만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약의 원래인 중국의 펜타닐 수출 규제, 대만 해협 위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 후 바이든은 매우 건설적이고 성과가 있었다라고 했고 시진핑도 중국은 미국의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만 대만 문제에서 양국 정상의 의견이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시진핑은 대만 침공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국민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들 국가 국민은 사업이나 여행, 친지 방문, 중국 경유 등의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에 체류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12월 중순에는 싱가포르와 중국이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고요.
제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인권 문제, 대만 문제, 중국 내 간첩법 등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대외 개방 확대 조치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서방 선진국에 대한 최근의 중국 외교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한 그룹으로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을 또 다른 그룹으로 놓고 차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